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부회입니다. 연애 이제 설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장애라든지 ADHD, 우울증, 운동발달장애, 뇌손상, 틱장애, 정신분열증, 강박증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잘 활용하고 운영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치료의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뉴로피드백하고 기타 다른 두뇌 훈련 장비들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한약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이 저희 치료에 있어서 가장 메인 치료입니다. 자폐증 아동을 치료할 때 뉴로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1800년도에 간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장비입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뇌 과흥분으로 인해서 간질파가 나오게 되고 그 흥분 상태를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뉴로피드백이라는 자기 조절 훈련을 통해서 뇌에 나타나는 뇌파를 측정해서 그런 간질파 자체를 조절해주는 훈련을 하면서 간질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부터 개발이 되었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ADHD, 즉 주의력장애 아동들에 대한 치료로 이제 연구가 되었고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현재 ADHD 쪽으로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약물적인 방법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다른 어떤 발달장애나 자폐증, 뇌손상 이런 쪽의 치료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내에서 뉴로피드백을 상당히 다양한 증상, 개반 증상에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임상적인 경험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연을 하고 있고요. 1995년도에 논문에 의하면 뉴로피드백 치료가 자폐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기존의 자폐증 아동들이 기존의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랑 기존의 치료와 뉴로피드백 치료를 병행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두 집단에 대한 비교를 했고요. 즉, 첫 번째 기존의 치료를 받았을 때 5개월 동안 자폐증이 3%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치료를 합쳤을 때, 뉴로피드백 치료가 더해졌을 때 5개월 동안 26%의 자폐증 증상이 줄어들었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서 두 치료가 합쳐졌을 때 상당히 크게 치료적인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고요. 2003년도에도 사회성 발달의 자폐증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혈류 뉴로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저희만 거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중에 전두엽의 혈류량을 높여주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혈류 뉴로피드백이라는 장비가 역시 사회성이나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자폐증의 증상과 델타파나 어떤 세타파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어떤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뇌파는 우리가 보통 알파파라고 알고 있어요. 알파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도 자폐증 치료할 때 알파파를 좀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막 폭력적이고 막 욱욱 하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알파파가 뇌에서 늘어남에 따라. 다만 이 친구들의 주 증상은 그 정서적인 거는 이제 알파파와 관련이 되지만 핵심적인 증상은 교류가 되지 않아요. 교류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델타파하고 세타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내 뇌에서 100% 중에 한 40%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 델타파, 세타파가 50%를 넘어버립니다. 그 델타, 세타는 잘 때 나와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친구는 분명 깨있는데도 이게 잘 때 자다 일어나는 정도의 어떤 교류 능력밖에는 못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호르몬하고도 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뇌파를 통해서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자폐증은 신경 발달과 관련된 장애로 지나치게 과잉 연결되어 있게 되면 한 가지만 꽂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집착하는 아이들, 거기서 꽂혀서 못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뇌 과잉 연결성과 관련이 있고요. 부족한 연결성은 기능이 되지가 않아요. 집중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쳐다보는 듯 하지만 딴 데 가고요. 쳐다보는 듯 하지만 딴 데 가고 얘기를 듣는 것 같으면서 딴 얘기를 합니다. 역시 과소 연결성으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런 연결성은 저절로 발달도 물론 조금씩 되지만 그 발달의 속도가 이미 더디고 어떤 기존의 어떤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 노래 치료 이런 것들로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만 상당히 어떤 뇌의 기능적인 발달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많이 역부족이죠. 그래서 저희는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과잉 연결성과 과소 연결성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 뇌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임상에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파는 잘 때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이제 델타파가 쭉 늘어납니다. 세타파는 우리가 보통 ADHD 뇌파라고 그럽니다. 즉 몽롱하죠. 학교에 앉아가지고 몽롱하게 있거나 어떤 아이는 몽롱하게 있지 못하죠. 성격이 막 활동적이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집중 못하는 아이들, 이 세타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알파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한 겁니다.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알파파가 상당히 좀 적게 나와요. 이미 마음 자체가 편치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냥 항상 불안하고요. 새로운 환경 자체가 불안한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파가 늘어나면 불안감이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베타파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 볼 때,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지금 베타파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베타파로 지금 내용이 머릿속으로 지금 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맨 아래 하이 베타파라는 거는 이제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지금 단어도 많고 뭔가 많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면은 이제 하이 베타파가 이제 올라가는데 역시 스펙트럼 아이들이 많죠. 측정해보면 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청각 과민이라든지 어떤 특정 과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이 베타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으면서도 멍해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예민한 아이인지 멍한 아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있는 겁니다. 둘 다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각운동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SMR파라고 하는데 이 12에서 15Hz라는 거가 이제 편안하면서도 집중을 높여줄 수 있는 파이고요. 자폐증 아동을 치료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고 ADHD 아동, 충동성 아동들을 치료할 때 상당히 중요한 영역대의 뇌파고요. 이러한 부위를 좀 더 활성화시켜줌으로써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개선해주는데 행동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왼쪽이 이제 델타파고요. 맨 왼쪽이 아주 잘 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타파, 알파, 베타, 하이 베타. 오른쪽으로 가면 아무튼 예민한 거, 왼쪽은 뭐 자는 거. 녹색이 정상인데 빨간색이 나오면은 많다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자폐아동 A는 이 좌측이 상당히 더 빨개요. 그러면 굉장히 멍한 겁니다. 반응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교류 안 되는 아이, 자기 세계 속에서 못 나와요. 즉 잠에도 못 깼어요. 잠에 있는 아이 쳐봐야 어차피 못 나오는 것처럼 이 친구는 잠 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아이는 하이베타가 많죠.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충동적이고 막 폭력이 나타나고 통제가 안 돼요. 행동을 수정해 놨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식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그것이 튕겨져 나가는데 요거 자체가 빠져야 그런 어떤 충동성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얘기 안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측정을 해서도 알지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요즘엔 측정 안 해도 그냥 딱 행동 보면은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느 쪽이 많은지 어떤지. 그래서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뉴로피드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치료들을 통합합니다. 뭐 청지각도 도움이 되고요. 어떤 아이는 감각통합 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어떤 아이는 뉴로피드백이 도움이 되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나요? 이제 가장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아이는 다 도움이 돼요. 어떤 아이는 하나만 도움이 되고, 어떤 아이는 다 필요해요. 근데 다 필요한 아이가 하나만 했으면 당연히 효과를 못 보게 돼요. 그럼 어머니, 이건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다 필요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만 해가지고 그 치료의 장벽을 못 넘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 자체가 정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기관이 쓰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치료법만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렇게 되면 다행히 그 부분의 문제만 심한 아이는 그 기관 가면 잘 맞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조금 섞여 있는 아이는 조금 되는 거고요.
뭔가 같이 필요한 아이는 이제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치료하고 필요 없는 건 배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저희는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뉴로 피드백 훈련은 이렇게 비행기를 보거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 아이는 그냥 즐겁게 어떤 화면을 보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폐증 아동들이 특히 이제 눈으로 보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해합니다. 이거는 혈류 뉴로 피드백인데 이마에 어떤 띠를 띄고요. 역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재밌는 것들을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감각운동 통합훈련이고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예측되는 시간에 맞춰서 띵 하고 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삐라는 소리에 맞춰서 삐라고 쳐라 그러면 이미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삐 뭐 말든 뭐 상관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치는데 나중에 좋아지면 삐에 조금 근접하게 삐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많이 좋아지면 삐 이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아? 해도 될까요? 먼저 끝나고 제가 그래요? 뒤에 진행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지각 훈련은 보통은 많이 안 합니다. 학습을 위한 경우에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지각 훈련하는 방식, 청지각 훈련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뇌파 평가라든지 주의력 평가를 통해서 그 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자폐증 아이들은 이거는 ADHD 아동들을 위한 어떤 평가 도구인데 자폐증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제가 평가를 합니다. ADHD 아동들보다 주의력 장애가 자폐증 아동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자폐증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ADHD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훨씬 심합니다. ADHD 아동만큼만 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먼저 힘찬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한 주의력 결핍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력 결핍 자체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자폐증의 어떤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주의력 장애가 상당히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을 높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공통적인 치료로 이제 필요한 치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약물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약물치료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약물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저희는 주의력을 발달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각 주의력이 어떤지, 얘는 눈으로 보는 게 어떤지, 귀로 듣는 게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어떤 아이는 청각 주의력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아이가 얘기가 되는데 눈은 막 천장에 가 있고요, 땅에 가 있고요, 막 그래요. 대화도 좀 돼요. 이 아이는 청각 주의력이 좀 좋은 아이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제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대꾸가 딴 얘기가 나와요. 얼굴은 시각 주의력은 좋은데 청각은 주의력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되게 간단해요. 눈을 마주치는 게 오래 되느냐, 즉 듣는 게 잘 되느냐,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친구는 시각 집중력이 강한지 청각 주의력이 약한지 이렇게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에 있어서는 청각 주의력을 높여주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시각 주의력을 높여주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 어떤 행동치료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치료 있죠. 논리치료 과정에서 있는 이런 치료에서 도움이 되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주기에는 현저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약물치료 정도는 대양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지, 그 이하의 치료들은 대부분 어떤 치료 효과가 상당히 저하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발달인지 치료를 통한 발달인지 판단하기조차 애매할 정도로 이 주의력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당히 가장 큰 핵심적인 치료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